문익환 목사, 이 문익환 목사께서 방북을 하신 해가 89년도입니다. 89년도 방북을 하고 그때가 3월 며칠인가? 3월 25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4월 2일 날 안동교회 여기 저기 경상도 안동 아니고 여기 안동 장로교회 유경재 목사께서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한 거에 대한 설교, 지지 설교를 해가지고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근데 여기 이주환 고모님도 아시지만 우리 서대문에 그 원로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참석을 간간히 하는데 최근에 그 문익환 목사 방북을 놓고 그때 당시 그 주간에 설교를 했던 유영재 목사께서 자기가 설교했던 걸 카세트 테이프로 들려줬어요. 들려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왜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세상이 좋아졌으면 그게 옛날에는 저랬었구나. 그때 당시는 35년 전에는 저랬었구나. 암흑한 시기였다. 라고 우리가 어떤 거리감을 두고 공감대를 느꼈을 텐데 구구절절히 와닿는 거야. 이거 유경재 목사의 설교가. 그러니까 35년 전에 암흑한 그 정치적 여건이나 환경이나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여건이나 환경이 거의 안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분단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참 멀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우리 이주영 고모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주 뒤에서 메모도 하고 공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 줄에 요 분단의 맨 뒤에 우리 여성 선생님 동지께서 저를 안 보시나 봐. 예, 정말 아주 정확하게 이 전국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발언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제가 공감하고 있었던 거, 제가 품고 있었던 거, 또 강연 시간에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발언해 주시고 또 그걸 인지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끝나고 나서 얘기 좀 더 하시죠. 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분 얘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그 카르텔, 이재명 후보 대표가 왜 지금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거, 조국 문제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그런 백그라운드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다 이제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짧게 강연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섭니다.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이 5건, 서초경찰서에 몇 건, 서울 본청에 뭐 정신이 없어요. 고발을 여기저기 당하고, 그 다음에 뭐 고발은 아니지만 이 법원에
경찰에 고발한 거 말고도 공수처에 의해서 제보를 또 당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저를 참여연대가 한꺼번에 싸잡아서 제소를 했어요. 물론 참여연대가 제가 미워서 한 건 아닙니다. 수여자, 공여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묶어서 한 거. 그 다음에 검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는 곳에서 또 윤석열, 김건희를 또 별도로 고발하고 막 뒤섞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파악을 하는데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포토라인에서는 이번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동참해 주셔도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신대 김상일 박사께서 오셔가지고 포토라인에 제 옆에 같이 서시겠다고 오셨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 5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최재형 목사의 현실은 고난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달달달달 보는 거잖아요. 이게 피곤하고 저는 눈꽃만큼도 두려움이나 공포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귀찮고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우리 같은 진영에 해당되는 분들 저를 취재한 이명수 기자 또 장인수 기자 또 백은종 대표 또 저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직무 관련성 여부를 또 조율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규명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난해한 점이 있고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광고 말씀 일단 드릴게요. 워낙 기자들의 아주 그냥 집중적인 전화 연락이나 인터뷰 요청과 찾아오는 그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냥 거의 핸드폰을 음성으로 해놓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하루에 한 100여 명 이상이 연락이 오고 질문이 오고 인터뷰 요청이 오고 그런데 그들의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토킹 혐의로 뭐 고발됐다고 계속 신문방송에 나오는 거 보셨죠? 예.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구냐면 JTBC 기자예요. JTBC가 손석희 씨가 있었을 때 그 박근혜 탄핵할 때 그 역할을 했던 JTBC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TV조선은 울고 갈 정도로 사악해졌어요. 그걸 아시기를 바라고요. JTBC에 대한 뭔가 여운은 있잖아요, 긍정적인. 예. 그 아예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구 노릇을 하는 그런 매체라는 것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비근한 예로 어떻게 교활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서초경찰서에 제 스토킹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과 김건희, 윤석열 정권 측과 얼만큼 이게 밀착이 됐는지 나타나는 거죠. 저희 변호사도 그 고발장의 고발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람 신청을 해야 그렇게 고발장을 우리 손에 줄 수가 있는데 카피 사본을 다 가려요. 화이트로 다 지워요. 고발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보복하고 뭐 컴플레인 할까봐 그런지 항상 고발자는 신변보호를 해서 지우거든요. 우리는 고발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JTBC 윤정주 기자는
고발자가 누군지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처음에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지. 맨 처음에 연락이 왔어. 총선 막 치르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뭔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서초경찰서에 스토킹 혐의로 고발이 됐으니까 당신의 소감을 말해주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감을 말하냐, 고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발 내용도 모르는데 난 그런 거 못한다.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고발장 내용을 요약해서 고발자가 누군지도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제공해 준 거야. 그리고 나 그래도 이거 완벽한 게 아니니까 완벽한 고발 내용을 알려면 우리 변호사가 열람 신청을 해서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변호사가 그 고발장을 열람 신청해가지고 저한테 전해주고 이제 판독하고 있는데 터트린 거야. JTBC가. 나를 스토킹한 사람으로 아예 제목도 뽑고 그 내용도 다 그렇잖아요. 거의 내가 무슨 실제로 스토킹을 한 것처럼 그랬는데 경찰서에 그 고발장 접수한 담당자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어떤 기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내용 사실관계 확인만 해줬지 고발된 내용이나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리고 그 JTBC의 동영상 뉴스를 보면 뉴스가 이제 인터넷 뉴스도 있고 동영상 뉴스가 있잖아. 동영상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하고 김건희 씨만 아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러니까 고발을 사주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떳떳하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이름으로 고발을 억울하니까 고발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수많은 개인과 단체를 사주를 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저를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는 나하고 김건희 씨만 아는 카톡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귀찮게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어떻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JTBC 뉴스에 나열을 했더라고. 그거는 누구에게도 난 준 적이 없고 누구도 몰라. 왜냐하면 내 카톡과 김건희 씨 카톡에만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찰과 정권과 기레기라고 말해도 괜찮죠? 그렇죠. 기레기들은 유착이 되어 있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저를 국가보안법, 종부, 빨갱이, 그다음에 노동당 외곽조직원 그래도 안 통하니까 디올백도 공작금으로 샀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거침입죄 기억나죠? 예. 주거침입죄 한참 또 보도를 하다가 잠잠해지니까 스토킹이 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킹으로 몰아가는데 여러분 스토킹과 주거침입자가 보내준 선물을 국가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외국 정상들급이나 주는 그런 선물과 물품을 그렇게 보존했다고 난리를 치고 변명을 했잖아요. 그렇지. 모순이 있는 거고 그리고 더 큰 모순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그 디올백을 준 1년 후에 김건희 씨가 나한테 양평 고속도로 사건 내가 막 반박을 하고 지적을 하고 내가 분노를 표출한 거 아시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은 제가 살인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스토킹 혐의자가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킹 혐의자 봤습니까?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됐다는 이런 모순을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냥 당장 급하니까 자기들 모면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는데 너무나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요.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법적인 거 뭐 이런 거 뭐 얘기하자면 그걸로 오늘 강연을 떼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할 거는 같아요. 제가 뭐 인터뷰한 거는 수도 없이 지금 유튜브에나 이런 데 올라가 있잖아요. 뭐 어젯밤에는 스픽스에서 제가 출연해서 방송을 했고, 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또 뉴스공장, 그 다음에 또 이건 또 해야 되겠다. MBC 뉴스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예. 분리수거장에서 제 책이 나온 거 다 보셨죠? 네. 아, 나 그거 보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그런 거죠. 8권의 책을 줬거든요. 대통령들이 휴가를 가면 청남대를 가느니 저도를 가느니 뭐 이런 뉴스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갈 때면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책을 멀리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책 읽는 모습 봤습니까, 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라도 못 봤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니까 남북 문제는 정말 잘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쓴 남북 문제나 방북기 혹은 통일과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선별해서 또 노동자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윤 대통령의 성향을 알기에 전태일실록, 제가 쓴 전태일실록 1, 2권까지 포함해서 8권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책만 읽으라고 하면 읽나요? 책은 또 안 읽으니까 40만 원 상당의 듀어스 고급 양주까지 준 거 아닙니까? 양주 마시면서 읽으라고. 또 책도 온전하게 읽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책 한 권을 분명히 안 읽을 거를 알고 책 한 권에 한 페이지만이라도 읽어라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내가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발견이 됐다고 제보 전화가 방송국으로 간 겁니다. 그 제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MBC만 빼놓고 다른 매체로 다 보낸 거야, 이메일을 기자들한테. 그랬는데 다른 매체들 기자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MBC한테 하니까 MBC는 이거 뭐 굉장한 걸로 알고 취재를 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최재형 목사 책만 갖다 버린 게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회고록, 또 함성득 원장, 함성득 씨 알죠? 함성득 박사.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의 그 영수회담을 연결해준 물밑으로 접촉한 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강신업 변호사, 팬클럽 회장이 쓴 책도 갖다 버리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내가 준 화장품, 양주, 배상명가주 이런 거는 안 갖다 버렸어. 술은 안 갖다 버렸어요. 왜 안 갖다 버렸습니까? 술은 받자마자 그냥 개는 같듯이 뭐 마셨죠. 그걸 뭐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책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방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사실 책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기가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이 사법고시 합격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한 가지 책만 봤으니까 고시에 합격하지, 거기 역사 공부를 하고 인문교양 서적을 보고 온갖 것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격이 되겠습니까? 뭐 사법고시 보신 분들, 패스한 분들을 일반화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그 검찰총장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맨날 술만 퍼마시고 망나니 짓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좀 휴가 가서라도 조용히 좀 북한 문제 한번 따끈따끈한 얘기니까 들여다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갖다 버렸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냥 명품, 술, 여기에는 관심이 있고 화장품에는 관심이 있고 책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갖다 내다 버린 참모들도 참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거 갖다 내버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죠. 어떻게 그게 이 서명이 다 들어가고 김영삼 직인 낙관에 찍혀 있고 이순자 여사가 직접 내 남편을 대신해서 씁니다 하면서 헌정을 하고 최재형 목사가 또 이거 대통령과 여사에게 드립니다 썼는데 이게 어떻게 뽀록이 안 나겠냐고요. 폐기 처분을 하든지 그냥 한남동 관저로 가져가든지 하면 좋은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아파트 분리수거하면 내다 버린 거예요. 책은 싫다 이거예요. 책은 싫다는 건 뭡니까? 국정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전문가의 조언 하등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국고, 대한민국 국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털어먹고 이걸 어떻게 우리 쌈짓돈으로 이걸 다 빼돌릴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인사청탁을 하고 이권개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5년 동안 사익을 취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고 또 이게 대통령실에 거짓말이 들통난 게 뭡니까? 모든 선물은 다 취합을 해서 국가기록원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반환 창고도 있었다고 그러다 그게 안 먹히니까 국가기록원으로 다 넘겼다고 그랬는데 모든 선물은 알고 보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선물, 책, 제가 준 거 다 갖다 버린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변호인들은 이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거짓말 제조 공장의 제조기들이에요. 진실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말 중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한국의 국회의원들한테 뭐 그랬든 누구한테 그랬든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를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왜곡을 하지 않나. 리투아니아에 가서 명품 쇼핑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 해당되는 업체 사장이 리투아니아 백화점 사장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거 현지 이 백화점 역사상 가장 큰 손이 방문했다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얼마큼 사갔으면 가장 큰 손이 방문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리투아니아 언어로 된 그 기사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게 여과 과정이 없는 거야. 이 필터링 과정이 없는 거야. 영부인이 해외에서 왕창 뭐 몇억 원어치인지 몇십억 원어치 모르지만 사서 비행기로 1억 1호 실어오는 거를 누구도 그거를 체킹을 못하는 겁니다. 왜?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제2부속실도 없애고 특별감찰실도 없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따구로 지금 2년 동안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잠자고 있듯이 방치했던 거예요. 언론은, 시민단체는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권의 부정부패를 캐내는 일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출마하기 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반대를 했고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탄핵운동을 했던 우리지만 이렇게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하고 수많은 헌법유린 사건을 벌려도 크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자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이 윤석열, 김건희의 문제는 윤석열, 김건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형편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문학적 표현이나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너무나도 이 형편없는 대통령인데, 저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학교를 입학한 신입생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신입생이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교재를 구입을 하고 이제 막 강의를 들으려고 할 때 그 학생이 느닷없이 그 해당되는 과목에 전임 교수로 발령돼 가지고 강의를 하라는 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윤석열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뭘 알아요? 윤석열이가 뭘 알아? 정치를 압니까? 경제를 압니까?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압니까? 서민의 아픔과 애환을 압니까? 뭘 압니까 도대체? 이런 자가 그냥 욕만 잡아대요. 네, 이런 자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어서 이게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폼을 잡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국정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정 동력은,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지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반에 국정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기 초반부터 이 윤석열 씨는 아주 그냥 파탄과 퇴보와 그 불행이만 일으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국정 동력이 되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국민이 그냥 지지해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지합니까? 잘해야 대통령이 국정을 임하는 태도, 마음가짐, 발표하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제로입니다. 빵점. 그게 뭡니까? 후보 시절에 이 어퍼컷 하는 이거를 자기 브랜드 마크로 삼았잖아. 이게 누구를 패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면 사람들을 품고 제스처를 하나 뭔가 포지션을 하더라도 허그를 하는 걸 하든지 뭐 사랑합니다 욕을 하든지, 아니 사람을 패는 걸 가지고 주먹을 날리고, 그리고 무슨 계단 오르내릴 때 막 이러면서 걷잖아.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쪽벌나무로 쭉 벌리고. 이거는요 일단 마음가짐이 안 됐다는 거고, 자기 마음을 무슨 도인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이 마음가짐이 이건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검찰총장, 검사, 간부 시절에 그 신발에다가 양주 굽고 고급 그 술집에 가가지고 그룹 회장들 앉혀놓고 그냥 먹이나요? 자기가 벗은 구두에다가 따라서 마시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온갖 개 같은 짓은 다 하고, 온갖 이런 일제 때부터 내려와던 그 검사들의 악행과 잘못된 관행들을 다 온몸으로 누린 최고의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든 검찰의 폐악과 나쁜 것은 한 몸으로 다 체험하고 그 직결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오전 내내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들렁들렁 잠자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좀 보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 자가 뭘 알겠습니까? 남의 먼지나 털고. 그리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도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썬데이 저널지라고 있잖아요. 예. 그 아주 유명한 탐사입니다. 거기서 보도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매체가 다 인용을 해요. 썬데이 저널이라고 해서 무슨 우리 야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경찰 간부가 가서 제보를 했잖아요. 무슨 제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밤 12시면 관저를 나와가지고 새벽까지 청와대 부근의 종로의 어느 술집에서 술 마신다고 불평을 다 털어놨잖아요. 거기서. 왜? 국내 언론에다 얘기해야 콧방귀도 안 끼고 보도를 안 해주니까 로스앤젤레스까지 제보를 한 겁니다. 응?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출근이 올바로 출근이 되겠습니까? 정병훈 기자가 테스트해보고 뉴탐사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제대로 된 출근은 예 맨날 치고. 40일 중에 너답뿐뿐이 없어요. 그리고 술 마셔가지고 그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경호원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냥 술 먹고 나면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너무 많다 인원이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그렇게 안 됐는데 420명이 그랬는데 안보실 직원들까지 500명이 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여기 용산의 대통령실 직원 그래가지고 구조조정해야 된다.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을 막 앉혀놨다 뭐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은 갑자기 잘리니까 억울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억울하니까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나간 거야. 그때 나온 얘기도 퇴근 시간이 2-3시간 남았는데 술 마시러 나간다는 얘기도 털어놓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취임식을 마치고 이틀 후에 청담동 모 한식집에서 몇백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었죠? 450일. 아이고 뭔 소리요? 그거는 식당 주인이 반값을 깎아준 거 아닙니까? DC를 해줬잖아요. 900만 원어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고 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왔다 그래가지고 딱 절반만 깎아가지고 450만 원을 결제했잖아요. 그러면 그 450만 원이 윤석열이가 개인이 결제를 해도 문제고 그거를 대통령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도 문제고 다 문제죠. 그렇죠. 그래 그걸 거기서 마시고 또 끝나면 되는데 아크로비스타 옆에 호프집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거기 온 일반인들이 사진 찍자 그러니까 옆구리에 끼고 사진 찍어가지고 코 빨개지고 혓대 클러지고 넥타이 풀어지고 그거 사진 많이 봤죠? 예. 그때 그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이제 북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도 NS 회의도 열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1979년 11.6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서 유고 상태에 빠졌는데 박정희가 사망을 해서 죽은 것만 유고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블랙아웃 상태가 뭡니까?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기고 완전히 이제 만취 상태를 말합니다. 만취 상태. 그것이 3시간이 만취 상태가 3시간이 지속되면 유고입니다. 유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고 상태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겪는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칠 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기가 막히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이건 뉴스에 안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 그래도 2시간을 기다린 분들인데 내가 없는 말을 많이 또 들려줘야지 고급 정보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같이 따로따로 살아. 같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한테 여사님 잘 계시냐고 물어볼 정도로 근황을 오히려 서로 이렇게 분리돼 있고 굉장히 김건희 여사는 양방치료, 한방치료 약 구하러 다니고 치료받고 하느라고 몸이 굉장히 약해진 거는 사실이고 아무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이런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런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정말 뭐 이로 말할 수 없이 추락을 하고 정말 해외에서 외교적으로 볼 때 좀 순방이 뚝뚝인 거 아시죠? 예. 예. 해외 순방비가 절약됐다면 최재형 목사 공로가 큰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안 갔잖아요, 어떻겠든.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보기 싫은 김건희 얼굴 안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해외 순방비 절약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해요. 정말 예,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아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투표 한번 잘못했다가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뼈저린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개표 부정에 대해서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의 구호를 말씀드리면 투표는 잘했는데 성공했는데 개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투표는 승리했는데 개표에서 패배하는 거야. 예, 개표 조작. 또 이런 게 음모론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도 관심은 가져줄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대만 같은 나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최재형이요 그러면 발을 점자로 칠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을 이렇게 들면 이거를 그 표를 하나씩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주환 뭐 이러고 그러면 또 발을 점자 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으면 대만도 그 방법을 썼겠느냐는 거죠. 네, 여러분 기가 막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정말 파탄으로 몰아가고 정말 심각한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적 교종국가로 설정하고 선포하고 이제 전쟁 모드로 돌입이 됐잖아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은 전쟁을 벌이지 않고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진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식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그리고 이것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최고 목표고 의무입니다. 선서식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헌법 66조 1항, 2항, 3항, 4항에 보면 그게 또 나오잖아요.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헌법 66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무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정희도 노태우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 보수 세력의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성명에 보면 기절할 만큼 멋진 구절도 있어요.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성명에는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거, 우리 민족끼리 그게 들어가 있어요. 외세를 배척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그리고 노태우의 남북 기본 합의서는 이거는 진짜 모든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진주 같은 그런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씨는 그걸 다 깨부수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냥 원점으로 돌려버린 그런 공로를 우리에게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북한에서 올 1월 1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총비서가 새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적대적 교종국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전쟁의 상대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동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고, 그 이튿날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그 이튿날 놀랍게도 일기예보를 하는데,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조선반도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조선반도 지도가 딱 나오면 그 북한에도 일기예보 하는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남조선 소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맑겠습니다. 대구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양하고 북한의 이북 지역의 일기예보를 알려주는데, 그 이튿날 16일날 일기예보 나온 걸 내가 보니까 아예 남조선 지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통째로. 이북 지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전철역이 이제 쭉 라인이 두세 개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통일역이 있는데 통일역에 통일자를 빼버리고 그냥 역으로만 남겨놨어요. 역. 그냥 역이야, 역. 예. 그 정도로 해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판문점에 있는 통일각의 통일각 현판을 철거해서 그냥 소각시켜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성과 평양 간 도로에 놓여진 그 3대 헌장탑이 있죠, 이거. 어마어마한 그 3대 헌장탑. 두 여인이 뭐 이렇게 손이 맞닿아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커요. 여러분, 빌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거랑 이쪽 편에 있는 그 기둥 같은 데 들어가면 이만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의 듣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벽에 천장에 누가 기증했는지 남측에서 기증한 기증자들의 이런 현판이 다 붙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단체 하나하나 휴호가 다 붙어 있다고. 수천 개가. 그런 홀입니다. 홀. 거대한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형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데, 그거를 콩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아예 흔적도 없이 폭파시켜버렸어요. 왜? 80년 동안 그래도 남과북은 동족으로서 통일의 파트너로서 유지해 왔는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남과 북을 파탄내고 북을 자극하고 북을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북을 공격하는 훈련과 북을 자극하는 것을 북측에서 체크를 하고, 도저히 이제 남조선이 아니고 그냥 외국과 같은 외교적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이지, 이제는 남조선이 아니에요. 남조선은 굉장히 애증이 있고 애착이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남조선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남조선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최상병 사건 알죠? 예, 최상병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데, 최상병이라고 하는, 최수근 상병이라고 하는 그 한 명이 순직을 해도 온 나라가 떠들썩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도 사실 가능한 죽음이었죠.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 대민 봉사, 그 사람 이렇게 구하고 하다가 그렇게 실족해서 홍수에 떠들려가서 순직을 했는데, 모두가 공감은 해요. 아주 억울하지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보기에도 아까운 최수근 상병 잘생겼어요. 그리고 막 하필이면 또 외동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그런 최수근 상병 같은 우리 청년, 우리 아들들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명이 몰살을 당해서 떼죽음을 당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게 국군 통수권자이며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이 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수근 상병 이거보다 더 분노스럽고 억울한 일이 곧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 벌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군인들이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싸우러. 그건 뭡니까? 죽는 거요. 장사정포라고 있어요, 장사정포. 제가 야단법석이라는 그 불교 방송 그 프로에 나갔는데 초파일 기념으로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녹화하고 왔는데 거기 안영민 민족 21 그 명진 스님이 하던 그 기자가 같이 사연을 봤는데 정창현 씨 뭐 이런 안영민 씨 이런 돌아가신 뭐 정 기자 정용현 기자인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그거 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그 민족 21이 폐간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정보를 북에서 구해다가 준 게 뭐냐면 무장 장비관이라는 것이에요. 북한의 무장 장비관. 북한의 무장 장비관은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무기들이 신물로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걸음으로 이틀 반나절을 천천히 가면서 봐야 그 모든 전시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야외 전시물, 실내 전시물을 이틀 정도 이상을 봐야 다 볼 수가 있는데 내가 2번을 거기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내가 말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거 허락을 안 할 줄 알았어. 그 무장장비관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이거를 나는 무기 재원을 적어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볼펜하고 메모지까지 주는 거예요. 적어하라고. 그래가지고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무기 그 1층에 장사정포, 방사포 이런 것만 전시되어 있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무기 재원을 다 적었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기 이름이 불무리, 장사정포 82mm 뭐 그 다음에 무슨 28 곱하기 38mm 무기 아라비아 숫자 재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적어서 민족 21에다가 내가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21이 그걸 보도하고 인터넷으로도 보도하고 잡지로도 종이 잡지로도 보도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핵무기를 안 써도 북한에서 핵무기를 안 써도 장사정포만 남측을 향해서 쏴도 남한은 그냥 불바다 아작이 나버리는 거야.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이런 이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일국의 국정 지도자고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자면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남과 북이 대화를 하거나 민족 공조를 이뤄서 하나하나씩 평화적인 이런 주권과 자주성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풀어나갈 때 그게 우리 국민들도 박수를 하고 지지를 하는 건데 이런 미국과 일본, 우리를 괴롭히고 제국주의를 삼았던 일본과 미국을 등에 업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북을 적대시했는데 어떻게 적대했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을 700곳으로 짜개가지고 북한이 74%에서 77%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평지는 얼마 없어요. 그 평지는 거기에 대도시가 있는 거고 중소도시가 있고 읍단위가 있고 마을이 있는 건데 그 북한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사람이 사는 그 평지를 700곳으로 나눠가지고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그 훈련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해 11월 한미합동 공군 군사훈련 비질런트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공중구비기가 100대가 왔다고요. 100대가 오고 240대 최신의 전폭기가 폭격기가 합세를 해가지고 북한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린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훈련을 하는데 윤석열이가 취임하자마자 작년에도 했어. 그리고 올해는 3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올해 3월 9일 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는 김정은 참수부대를 시범훈련을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여단급 규모입니다. 여단급 규모. 김정은 참수부대가. 그래가지고 김정은을 참수하고 살해하고 북의 지도자들을 뭐 그냥 그렇게 테러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 됐는데 여단급 규모인데요. 이거를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걸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의 지도자가 그거 보고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분노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참수부대의 예산을 얼마만큼 늘렸는가 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신의 무기를 도입을 했는데 그게 생체 인식기까지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용해를 죽였고 김정은 위원장을 죽였는데 이게 진짜 최용해인지 김정은 위원장인지 생체 인식기로 그걸 판명하는 것까지도 동원을 하는 정도로 치밀하게 그런 훈련을 하고 북을 자극을 하고 또 올해 2월 9일 날에는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무슨 세미나 포럼을 열었습니까? 4대 연구원장을 앉혀놓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북진 통일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앞에 자유자만 붙였어요. 자유북진 통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정권 때 하던 북진 통일을 윤석열이가 하겠다고. 윤석열은 자유에 미친 자 아닙니까? 자유경제주의, 자유. 이 북진 통일도 자유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오늘 뭐 강연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거 10분의 1도 못하는데 천공과 건짐업소라고 하는 사이비 무속인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뭘 알아 남북 문제를 그것들이 그냥 개입이 돼가지고 2024년 2025년 10월에 통일이 된다고 그러고 그 무슨 통일이냐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모르게 통일이 되어 있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내가 면접을 보고 총장 시절에 중앙정원장 시절에 면접을 보고 하늘에 제사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종교적 이상과 뜻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거야. 천공의 이상과 뜻을 실현하는데 그런 발언을 내가 1대1로 언더커버 몰래카메라 인터뷰를 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공개를 했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천공이 직접 짓거린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실이 그게 가짜라면 고소고발을 했겠죠. 천공을 체포를 하든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천공 체포됐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거는 천공을 멘토 삼고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일단 그런저런 얘기 이제 다 하고 싶은 얘기 접어두고 저는 보통 2시간 반을 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고 5시면 여기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 정도 끊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준 교수는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망했지만 그의 아들 윤석열은 친일파 아버지 윤기중을 본받아서 정말 지금 친일 행각을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꼭 내가 여러분 마지막에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1961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김종필, 또 박정희 이런 야합을 놓고 규탄을 하고 모두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럴 때 이 얍삽빠른 생쥐 같은 윤기중은 그때 당시 30 중반이었어요. 윤기중은 모든 대한민국의 지성인 청년 학생들이 한일 관계가 살아오는 같은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의 국비장 학생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라에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친일파들이 세운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돼가지고 지금의 학술원 회원은 좀 다릅니다.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설립될 때는 친일파 12~13명이 세운 단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회원이 돼서 지금까지 죽는 날까지 8억 원인가 얼마의 또 기금을 받았잖아요. 매달 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들은 그거를 다 지급을 합니다. 매달.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그런 아버지 무릎팍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일본 수상보다도 더 일본을 끔찍히 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후쿠시마 핵 오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징용군 이런 보상하는 문제, 모든 이런 독도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일본에 그냥 떠넘겨주듯이 하는 행각들. 그 다음에 미국의 복노릇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준 무기보다 윤석열이가 1년 동안 사준 무기가 8배나 많은 정도로 그렇게 친일 친미 행각을 통해서 일본과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민족의 상대인 북한을 적대시하고 반민족적인 행각을 벌이는 자 결코 저는 용납 안 됩니다. 맞습니다. 디올백이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샤넬 화장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는 우리는 더 이상 올 가을을 넘기면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없는 자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올 가을 이전에 무슨 순서라도 국회의장을 고삼든 22대 새로운 국회의원을 여러분이 고삼든 무조건 탄핵 정국으로 우리가 도입이 돼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것이 성취되어서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 한번 합시다. 맞습니다.